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KR Administration, .kr Administration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유는 원래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할 때 세계적으로 23년 전의 이야기인데 name and number, 도메인 네임하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같은 넘버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 이슈였어요. 실제 이슈는 GTLD입니다. CCTLD 아닙니다. CCTLD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attachment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부분 아이캔하고 교섭해야 되는데 제가 교섭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쪽으로서는 CCTV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200개 CCTV 그거도 스테이크 홀더지 있어야지. 근데 그쪽에서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거 뭐 없어도 되는데요. 라는 거였는데 조금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가네. 그래 이거로 하면 되나? 오케이. 야 됐어요. 오케이. 20년 전에 이야기하면 GTLD 디플로이먼트. 이거는 아니죠. 20년 전에 거버넌스 시작하는 거고, 도메인 네임은 40년 전에, 먼저 GTLD 도메인 디플로이먼트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CCTLD 생각 안 했습니다. 이유는 아르파네트랑 어쩌면 이 이야기 박현재 박사가 우리나라 거 조금 이야기 소개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라는 거 세계에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거 아르파네트 외에는 시도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얘는 GTLD 디플로이먼트 했습니다. .com부터 시작해서 .edu, .alpha 한 4개, 5개 정도. 근데 그 다음에 문제 되는 거는 UK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는 그냥 .edu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싫다. UK에서.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국은 .uk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GTLD는 3개 자리. 근데 UK는 카테고리컬이 컨트리 코드니까 .uk라고 별도로 하자. 3개 자리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나라, 한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 UK 하는 거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존 포스터가 고민했어요. 아니, 그 나라 해야 되면 200개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200개, 2개, 3개, 4개 하는 거는 넘어갈 수 있는데 200개라는 거는 얼마나 힘든데 200개 하나하나씩 누구한테 데레게이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감비아 누구한테 데레게이트 하는데 200개 할 수 있어요. 근데 존 포스터는 내 대학원 동기인데 머리 잘 돌아가. 어떤 식으로 머리 잘 돌아가면 자기가 일을 최대한 대로 안 하고 해결하는 거. 내 같은 사람은 200개 하나하나씩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머리 굉장히 캘리포니아 스타일이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냥 그 ISO에 있는 코드 그대로 쓰자. 근데 오는 대로 그거 그냥 처리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 주가로 뭐 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하나씩 하기가 싫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CSNet의 멤버, 그때 CSNet 멤버가 그 한 6개, 7개 정도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뭐 그때 지금 그런 거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그런 거가 멤버니까 그거 먼저 그 몸담 묶어서 CSNet 그 책임자 한테 데레게이트 해버리자. 그러니까 내한테 데레게이트를 하는 건 아니고 란드웨버가 CSNet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거로 먼저 처음에 인터넷 제대로 쓰는 나라 6개, 7개까지 해결되는 거죠. 미국 빼고.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간단한 거죠. CSNet의 멤버 컨택트로 하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CSNet의 멤버 컨택트, 그러니까 저도 추가로 .kr 컨택트 돼버리는 거죠. 그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CSNet의 컨택트 포인트가 다 그 아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컨택트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니컬 컨택트 처음에는 박현재 박사로 우리가 지정했죠. 근데 나중에는 박대하 박사가 했는가? 그쪽으로 KRNIC 만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로 그 KRNIC 셋업한 거는 박대하 박사가 했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거 결국은 이 서비스 제대로 해야 되면 제가 하는 카이스에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KRNIC라는 거 그때 존 사몬에 데리게이트 했어요. 근데 실제 그거 받는 사람은 송관호 박사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NEC에서 스핀오프 했죠. 90년대.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아는 KRNIC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주소위원회 커미티도 만들었고, 왜냐면 존 사몬 KRNIC가 혼자서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커미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주소위원회 만들었고, 제일 처음에는 이시영 교수가 제가 했는데 오늘 여기 뭐가 사정이 있어서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제아가 이동원 박사 그 사이에 누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시영 교수 다음에 박지한 박사가 했어요? 박지한 박지한 박사가 했어요? 오케이. 그거는 제가 몰랐어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뭐 주소법 그런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KRNIC에서는 처음에 박장기 선생가 했는데, 나중에 택시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슈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아나에서 뭐 했는가 하면 아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컨택트, 테크니컬 컨택트만 아니고 오거니제이셔널 컨택트라는 것 추가로 세 번째 엔티티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기사, 처음에는 KRNIC 여는 것 같은데 기사로 됐어요. 근데 2022년 수년 후에는 만 40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워크숍 프로포즈를 한 거는 제가 아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컨택트로 2, 3년 후에는 제가 40년 하기로 됐어요.
근데 어떤 차이라도 40년 하는 거는 뭐 그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이 KRIGF에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어떤 식으로 이거 트랜스퍼하면 좋은가. 근데 항상 그 저기 멤버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임기 없었어요. 처음에 그 시스네트 할 때 그 임기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임기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가지 뭐 이슈가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고, 조금 이거 레비ュ하면 정확하게는 83년에 이렇게 5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6개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200개 했고, 조금 추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한번 이거 보니까 그 200개 정도 있는 그 CCTV에 안 되는 나라가 더 개 있었어요. DPRK하고 그 웨스턴 사하라. 근데 웨스턴 사하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기 지원 정보가 제대로 없어요. 지원 정보 없으면 그 데레게이트 하는 거 안 되죠. 그잖아요. 뭐가 정부에서 무슨 부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가 DPRK. 이거는 DPRK가 우리 아이아나하고 컨택트가 뭐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언제 정도인가요? 한 7년 전에, 8년 전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kp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CCTV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여기서부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kr의 가버넌스. 그래도 인터넷 가버넌스의 제일 그 핵심 부분가 이건데, 왜냐면 넘버는 결국은 별로 메이저 이슈가 안 된다라고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넘버 자체에 가버넌스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IP 어드레스, 조금 제가 옆으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옆으로 갈게요. IP 어드레스 초창기 멤버, 예를 들면 스탠포드, 버클리, MIT 이런 데는 클래스 A 2,600만 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대학교가 2,600만 개 IP 어드레스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회사, 초창기 멤버는 회사도 1,600만 개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 조금 욕심 많은 회사가 2개 받았어요. 3,200만 개. 3,200만 개 IP 어드레스 필요 있는 회사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연심이 있는 조직이 있었어요. 스탠포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2,600만 개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 B 64,000개짜리 2-3개만 주세요. 그래서 판납했어요. 판납한 케이스는 미익스 하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거기서 1,600만 개 받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거는 그렇게는 못 쓴다. 반납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누가 받는데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반납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라고 하고, 이슈는 2.3 매니지먼트. 제가 내년 후내년에 끝난다라고 하고, 아드미스 컨택트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보통 우리 거버넌스에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로 하는 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컨택트 그 맥락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거예요. 지금은 테크니컬 컨택트, 오거니제이션 컨택트는 계열니께 있습니다. 기사에 있습니다. 그럼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컨택트도 할 거예요라는 거 앞으로 2년 이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인볼브 할 생각은 없고, 레퍼런스는 여기 이런 거 있고, 그 초창기 거는 박태하 박사가 그 처음에 그 케어닉 셋업하면서 굉장히 그 자료 많이 정리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 케어닉에서 이런 거에 관련되는 자료, 아직도 초창기 멤버 나나 박현재 박사나 송관호 박사나 박대호 박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보 뽑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근데 제일 자료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박대호 박사입니다. 박대호 박사가 굉장히 그런 거 굉장히 적실해요. 그래 그런 자료 아직도 그 스테이크홀더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받고 그 케어닉의 오피셜 도큐멘트로 만드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거는 디스커션 때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면 되고요. 그 초창기 히스토리부터 이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가 다 KR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테고 북한이 .kp를 쓰고 있다는 것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7년 11월에 아이칸에서 그 조선 컴퓨터 센터에 정식으로 할당하고 권한 위임을 해서 .kp가 현재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추가적인 논의는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박현재 교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림대학교의 박현재입니다. 지금 그 정일란 교수님께서 그 좀 더 국제적인 쪽에서 좀 오버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국내에서 일어났던 걸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초창기에 이쪽 그 가버넌스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초창기 처음 네트워크 시작해서 KR릭으로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를 정리를 한번 쭉 말씀드릴 텐데, 뒤에 아까 말씀드린 저는 한 91년 정도까지 일을 맡았고 그 이후에 우리 박태하 박사가 중심돼서 이제 KR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해서 이 자료는 박태하 박사의 자료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히스토리인데 이걸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연구 개발로 82년도에 시작한 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82년도에 연구 개발로부터 시작해서 94년도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하나가 KR릭으로 이 거버넌스가 넘어간 게 첫 번째고 이 전선원으로, 또 하나는 94년도에 상용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상 82년도에 시작된 이 인터넷의 연구 개발이 12년 만에 이 상용과 이 정부로 넘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R&D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이 산업이관이 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2년도에 뭐 다들 서울대하고 키에트 지금의 애트리에 연결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80년도에 카이스트가 연결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의 미국의 HP 랩스에 네트워크를 연결했어요. 그 전에는 네트워크가 사실상 특별한 쓸 일이 없었는데 외국망에 연결되면서 이제 가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때부터 83년부터 네트워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이슈가 생겼어요. 이때 NMC가 나왔고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 NIC 오퍼레이션 담당할 담당자를 한 사람 채용하면서 이 네트워크 관리에 관련된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86년도에 일어났죠. 아까 정기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CSNet 가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86년도에 큰 이벤트가 두 개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KR 도메인이 세팅되고 국내의 세컨 레벨 도메인을 확정한 시기가 이때 86년이었고 또 다른 큰 이벤트는 86년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끼리 만든 네트워크였지 이 국제망에 직접 연결된 건 아닌 상태라서 IP 어드레스도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어사인해 가지고 썼었어요. 그러다가 86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건 이메일밖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냐라는 거가 굉장히 우리들한테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이었고 그때 마침 CSNet에서 그 X25 패킷망으로 IP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기술이 발표되면서 그때에 혹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메일로 우리도 IP 어드레스 한번 얻어보자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우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 했더니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때 막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그래서 당시에만 하더라도 86년도 이미 IP 어드레스는 함부로 신청하지 마세요라는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때라서 사실 우리 규모로 보면 그때 사이트가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C 클래스를 하는 게 당연한데 막 고민하다가 야 C 클래스만 가지고 그게는 좀 아깝냐 뭐 아까 말한 대로 대학교도 A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쓴다고 주장하자 해가지고 B 클래스를 혹시나 해가지고 요청을 해봤는데 SDN에서 씁니다라고. 근데 다행히 B 클래스가 할당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 등록한 사이트는 딱 7개였어요. 그래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7개 하는데 무슨 B 클래스 달라고 하냐라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데 등록이 됐고 그래서 우리 사이트를 등록했고 그래서 그때에 그 메일을 보내서 니네 IP 어드레스를 줬다는 건 우리가 직접 인터넷에 연결해도 된다는 얘기냐 하고 물어봤더니 직접 연결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이 외국의 IP 어드레스 직접 연결을 허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독일하고. 그래서 이때가 이벤트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네임앤 그 어드레스라고 하는 두 가지 의 이슈가 86년도에 확정이 돼서 IP 어드레스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KR 도메인이 한국에서 세팅이 된 시기가 86년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86년이 이 가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소위 말하는 이런 이 가버넌스나 아니면 이런 관리할 대상이 생길 때가 86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카이스트에 우리 정길환 교수님 랩 SL랩에서 이 관리를 하다가 87년도에 관리를 이 중앙 카이스트 전자계산소로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조금씩 그 레벨에서 넘어가다가 90년대에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에 진짜 연결한 건 90년이었죠. 그냥 IP 어드레스는 할당만 해놓고 연결을 못했는데 90년도에 90년 3월에 미국에 직접 전용처로 연결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IP 어드레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그 인터넷 전용선을 공동 관리하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생겼고 그때가 소위 말하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협의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91년도에 그 지금의 여러 가지 협의체 전신이 되는 그 학술 연구 전상망 협회가 91년도에 생기고 SGINet, NAC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9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2년도에 이 닉을 우리가 그 K 닉으로 바꾸고 그때 이제 일본도 J 닉이라고 했고 해서 다른 나라에 맞춰서 K 닉으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 KR 닉으로 9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당시에 최신부였죠. 최신부에서 KR 닉의 관리를 이 카이스트에서 해달라, ANC에서 관리해달라라고 하는 정식 공문이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1월달에 ANC에서 이 관리를 KR 리그로 전산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약 한 9개월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KR 리그로 정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87년도에 전자교선소로 넘어가면서 카이스트의 네트워크 오퍼레이션과 네트워크 아까 말한 네이밍 어드레스 기능은 CSRC 전자교선소로 넘어가고 그 중에서 인포메이션 서비스 기능은 데이콤으로 넘어왔어요. 데이콤에 사람이 한 사람 옮겨가면서 데이콤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90년도 이 3년 4년도 2년 3년 사이에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기능도 넘기기로 하면서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128.134라고 하는 P클래스를 이때 SN이 갖고 있었는데 이 IP 어드레스를 KT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T가 128.134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IP 어드레스나 아니면 KR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 82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쭉 이렇게 이관되어 왔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86년도에 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열망이었죠. 미국에 한번 직접 연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못했을 텐데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는 우리 혹시 네트워크 연결할 수 없니? 네트워크 어드레스 줘 했는데 의외로 뭐 한 달 있다가 그 메시지가 와서 좋다 어드레스 보내라 해서 7개 보내고 그때 이 IP 어드레스에 대한 총책임자를 정일환 교수님, 그다음 테크니컬 한 거는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그것이 오늘까지도 이 네트워크가 살아 있고 아까 말씀대로 90년 3월달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은 86년도에 그 전만 하더라도 특별히 외국에 연결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쓰고 있었는데 86년도에 도메인 네임이 그 외국에서 오는 메일을 쭉 보니까 항상 뒤에다가 알파라고 이렇게 붙여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의 노이가 시작되고 해서 우리도 우리가 비록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따로 만들게 했지만 미국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래서 그 팔로우를 하자 해서 그럼 우리도 SDN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알파라고 붙였듯이 해서 .SDN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메일들을 보면 .SDN이라고 보낸 메일들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세컨드 레벨 영국에서는 이제 그 세컨드 레벨이 .edu나 이런 TLD는 이 국가 레벨에서는 세컨드 레벨로 내려야 되니까 세컨드 레벨을 도메인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우리도 이 TLD 같은 스타일로 이름 붙여서 여기서 본 것처럼 그 .com, .edu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자고 해서 실제 그 당시에 보냈던 메일을 보면 이렇게 그 edu라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서 한동안 썼었어요. 쓰다가 이게 쭉 스터디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국에서 두 글자 도메인을 내는데 우리가 그 국가 컨트리 레벨 도메인에서 이거 세 글자 쓸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에 겨가지고 두 글자로 하기로 확정하고 당시에 이렇게 5개의 도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5개의 도메인을 만들어서 이 도메인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86년 8월쯤이었고 이게 이런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던 것들이 그 외국에서도 이게 또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RFC에 보면은 1300 몇인데 거기 보면 세계에는 세컨드 레벨 도메인에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뭐 이런 스타일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런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 세계 세컨드 레벨 도메인의 형태를 만드는 데에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든 건 영국이지만 이걸 확산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고 이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를 잘 찾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도메인 만들고 인터넷이 조금씩 퍼지면서 당연히 이제 도메인 네임에 이 기관들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들도 도메인 네임에 관심이 있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에 이제 그 도메인 네임을 신청하기 시작했어요. 세컨드 레벨 아니면 서드 레벨에 신청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당연한 현상이지만 뭐 이상한 요청들이 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섹스라는 형태의 도메인을 달라는 요청이 온다든지 아니면 남의 이름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요청이 들어와서 당시에 나름대로의 네이밍 규격안을 만들어서 이 어부유지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그 가번 체제를 만들어서 상당한 정도 유지했어요. 아마 94년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체제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도메인 네임들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KR리그로 넘어가면서 KR리그에서 이제 다른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다른 가버넌스 체제로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는 이쪽 그 아카데미 커미티에서 도메인 네임을 잘 보존해서 넘겨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영문 표기 방식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름에 쓰는데 곤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로마자 표기로 통일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자 표기도 통일이 안 돼 있었던 상태라서 뭐 그런 권고안을 내고 만들 때가 기다렸고, 그다음에 도메인 네임의 충돌도 있었죠. 그래서 광운대나 강원대가 KWU를 쓰겠다라고 동시에 요청해서 도메인 네임을 그렇다면 세 글자나 네 글자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하자. 그래서 가능한 한 풀네임을 쓰는 걸로 하자.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던 시대가 뭐 당시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글로벌 인터넷이 진행되는 그에 이렇게 이 조화를 맞추고 협력을 해가면서 J닉, K닉 이렇게 썼다가 KR닉 이렇게 바뀐 게 다 외국에 이게 있는 여러 동향과 싱크를 맞추면서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자료들이 그래도 이만큼은 갖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뒤져보는데, 요거는 94년 6월 달에 그 당시 전선에서 이거 브로셔를 나름대로 이제 이전받는 과정에서 브로셔를 만든 거예요. 이거하고 또 다른 버전이 하나 또 두 개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서 캡처해서 이거 보면 KR릭이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망정정보센터가 IP 주소 활동하고 도메인 이름 등록하고 네트워크에 정보 서비스합니다. 뭐 이런 서비스를 한 게 옛날에 기록이 있어서 이게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는 뭐 이거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자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조금씩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옛날 기록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0분 간 첫 번째 세션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미 30분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산원에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 넘어오고 이후에 인터넷진흥원으로 되는 과정까지 송관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아니, 이제 요것만 갖고 하면 됩니다. 자, 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송관우라고 하고요. 제가 인터넷에 연을 맺은 게 한 4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길란 박사가 한국에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구미로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그는 제가 그때 금성전선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연구원이었었고, 그때 제가 광통신을 개발했는데 그 광통신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할까 하는 게 우리 기술 이사이신 박영아 이사라고 GSC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히든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TP로 만들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 이 얘기를 인터넷하고 인연을 하면서 전 박사님하고 용역을 한번 해서 GSC가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한번 네가 고민을 좀 해라. 그래서 그때 공동연구를 그때 82년도인가 SDN에 대한 연구를 GSC가 연구 영역비를 전 박사하고 같이 해서 제가 파견을 카이스트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SDN 역사를 보면
벽의 꼭지 하나에 GSC라고 하는 게 그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뭐 크게 그 사업 그 금성전선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LS 전선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지만 예, 제가 초창기에 그걸 해다가 인터넷에 인연을 맺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넷을 하면 그 GSC를 나와서 제가 데이콤으로 옮기면서 바로 이 행정전산망 그 망 구축 실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대 기관 전산망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데이콤에 내가 연구소에 있었을 때 그때 이 DNS 관리를 제가 맡아서 하게끔 하여튼 운명이 데이콤으로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 박사님 처제분을 내가 뽑아서 내가 일했던 경험이 있고 하여튼 그런 시스토리가 데이콤을 거쳐서 제가 이제 전산원으로 옮기는데 그게 1987년입니다. 87년에 전산으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쭉 운영했던 것들이 아까 그 누가 박현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KT로 잠깐 넘어가 있었는데 그 KT에서 도저히 이제 자기가 KT가 이제 민영화하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인 전산원에서 만들어달라, 맡아달라 해가지고 전산원에서 맡은 게 제가 그 담당 부장으로 전산 운영 실장을 맡았는데 그걸 제가 담당을 해서 맡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KR릭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산원이라고 하는 데는 업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통부에 그 당시에는 최신부인데 최신부에 어떤 연구 용역이나 뭐 특별한 근거가 없이는 그 정부 예산을 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KR릭 운영에 대한 모든 예산들은 그 정부 예산 속에서 잠깐 녹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면 그 최신부의 업무 유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처음 업무 유탁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기본법에 그 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업무 유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를 이용을 해서 그때 이제 전산망 과장이던 그때 김인식 실장이라고 지금 이제 뭐 차관급으로 해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까지 저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이 공문을 못 받았을 겁니다. 이 히스토리가. 왜냐하면 정통부에 최신부에 그 당시에 우정 업무를 했던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인자를 못하고 그 인터넷을 하면 그 저한테 매국노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앞잡이다. 그 예전에 그 당시 80년대 초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저히 국장선에까지 가서 이걸 공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장관한테까지 이 얘기를 해서 받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전산망 과장이라는 분한테 즉 김인식 과장한테 설득을 해서 내가 이 업무를 인터넷이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 위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문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게 한국 KR릭이 국가로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되고 그 업무를 위한 근거가 돼서 최신부의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약간 쓸 수 있게 됐었어요. 그 뒤에 이 인터넷이 막 붐이 되면서 인터넷이 상업용으로 그게 돈을 안 받고 하니까 도메인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별도로 도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00년도에 4년도에 인터넷 주소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주소관리법에 의해서 그 인터넷 그러니까 한국 이게 이제 한국 인터넷
진흥원 설립 전에 한국 인터넷 망정보센터, 즉 KR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정통부 산하의 기관으로 두게 됩니다. 기관으로 두는데 그게 정통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그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형식으로 만들게 돼서 그게 제가 이제 KR릭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게 됐어요. 그때 두 기관이 생겼는데 하나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관리해주는 KR릭 그 한국 인터넷 망정보센터,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정보인증주식회사라고 그 정보를 인증해주는 그런 두 개의 회사가 정통부 산하에 생기게 됩니다. 그때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남궁석 장관이었고요. 이 당시에 그 남궁석 장관이 두 개를 만드는데 두 개가 다 성공적인 기관으로 됐어요. 근데 이 KR릭은 그 당시에는 예산을 누구한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통부에서도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소를 파는데 어떻게 팔 거냐, 또 이것을 뭐 영구 임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빌려주고 이 매년마다 이렇게 그 갱신 피를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 구조를 짜서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히트를 친 게 뭐냐면 인터넷 붐도 불었지만은 그 인터넷이 전 세계로 이제 막 초창기에 되면서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부나 공무원 전체 몇만 명 중에서요 인터넷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80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점점 인터넷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상용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외국에서 막 곽광을 받고 인터넷 산업이 뜨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KR릭을 설립을 할 때 그때 주소 하나당 2년인가? 그 2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끔. 갱신하지 않는 것은 몇 년 있다가 그게 소멸되고 회수하게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3만 원씩 받았는데 1년 안에 우리가 300억을 모았어요. 1년에 수익 구조를 보니까 300억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게 한 150억 정도는 모든 전산 시설, DNS 관련 네트워크 시설들을 갖추는 데 사용을 했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때 빌딩도 사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기관이 너무 돈을 많이 받으면 욕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도메인 네임을 반절로 15,000원으로 깎고 또 10,000원으로 깎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 정부기관에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주소관리법에 의해서 새로운 한국 인터넷 진흥원, 그 나이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내셔널 인터넷 그 프로모션 에이전시 나이다. 디벨롭먼트 에이전시에서 인터넷 진흥원의 초기 이름은 나이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가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그 구조를 하고 그 300억 규모의 예산을 하다가 이제 그 예산 규모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뭐 1년에 1,000만 개 뭐 이렇게 그 도메인 등록이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가격을 깎았어도 그 예산은 들어오게끔 그렇게 수익 구조를 맞췄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냐면 이걸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메인에 셀링하는 것들은 민간 기업에다 두자. 이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만든 게 그 뭐냐면 그 도메인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여기 후원한 가비아라는
회사도 바로 첫 번째 그 도메인 등록하는 그 회사에 등록이 돼서 가비아 그다음에 뭐 후이즈 뭐 이런 데에서 그런 도메인 등록 업무를 하고 우리는 등록 업무에 대한 등록비 그러니까는 계약릭 비용만 이렇게 받고 운영을 하고 실제로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거버넌스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정부 기관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학교 레벨에서 카이스트 레벨에서 연구했던 것이 이게 민간 기업이나 또는 이제 KT나 데이콤 그리고 또 전산원의 공공기관 쪽에서 하다가 그 정통부 산하의 하나의 사단법인 형식으로 띄우다가 이제 그 인터넷 진흥원이라는 주소관리법에 의해서 법정기구가 됐잖아요. 이 법정기구는 마음대로 장사를 하거나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법정기구는. 왜냐하면 그 법정기구 자체가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민간에다 이양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은 그러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주소 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소 심의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졌는데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원회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때 초대 주소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아마 그 가천대의 그 오해석 부총장이 맡은 걸로 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인터넷을 쭉 하면서 제가 이제 2007년도까지 나이다에 있었고요. 즉 인터넷 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이거 하면서 2007년까지 나이다 원장으로 있었고 그 뒤로 나와서 이제 숭실대로 옮긴 이래로는 제가 외부 활동을 안 해서 그 뒤에는 제가 사실은 깜깜합니다. 좌우지간 그 인터넷에 제가 인연을 맺은 지가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된 회환이 들고 여기 앞에 모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또 선각자로서 정길남 박사님과 또 박현재 박사님이 그런 자리도 발빠른 연구를 해주셨고 또 남다른 시각으로 그걸 상용화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체계로 구축을 하고 또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곧바로 다음 세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사의 KR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정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주소정책팀장 이정민입니다. 저도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약간 히스토리와 그러니까 히스토리 관점에서의 운영 현황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간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터넷 정보센터 운영기가 언제였는지 그 시기를 조금 더 살짝 짚어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 달에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KR릭이라고 불렀지만 이게 또 국문으로 했을 때 살짝 달라지는 모습을 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도메인 이름 등록 약관이 제정되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KR 도메인 등록비가 33,000원으로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주소 관련된 정책을 인터넷 주소위원회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그 전까지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직접 도메인 이름 등록이라던가 이런 뭐 문의라던가 이런 거를 다 직접 처리를 했다면 2001년도에 도메인 이름 등록 업무에 민간 대행 시범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R릭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 한 17명 정도가 자회사로 따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아이네임즈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외부에서 등록을 받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 운영하고 정책 수립하는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KR 도메인 등록 대행 경쟁 체제가 출범이 되면서 아이네임즈 외에도 가비아, 아사달, 한강시스템, 후이즈 이런 등록 대행 업체가 이제 사업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한글.kr 도메인, 기존에는 3단계의 영문 KR 도메인만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abc.co.kr, abc.or.kr. 그러다가 2003년에 한글.kr이라는 한글 도메인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됐는데요. 2004년도에 주소 저장이라는 어떤 인프라를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국가에서 이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넷 주소 저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이때가 영문 명칭은 NIDA, 나이다라는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서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약관으로 관리되었던 것들이 이제 준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준칙이 제정이 되면서 도메인 이름 관리 정책들이 정비가 한번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제 인터넷 주소 정책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인터넷 주소 저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마련이 돼서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주소정책위원회의 안건이 상정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등록 대행자가 추가 선정되면서 이 도메인 쪽에 경쟁이 더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등록 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의 대행자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2단계 영문 KR 도메인이라고 해서 abc.kr이라는 형태의 영문 도메인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도메인을 퀵돔이라고 불렀는데요. 짧고 입력이 빠르다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퀵하고 도메인 해서 퀵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KR 도메인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운영 기관 차원에서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좀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통합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의 운영 조직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영문으로는 키사입니다. 키사라는 기관이 설립이 돼서 여기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이다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그리고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쳐져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고요. 이때는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 도메인을 한글로 된 국가 도메인 최상위 도메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 주도정책 실무위원회가 해산이 되면서 인터넷 발전 협의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년도에는 .한국 도메인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해서 키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이 키가가 이제 이때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와 산하의 인프라 분과가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IPv6 확산이 국제적인 화두가 되면서 정부에서 무제한 인터넷 주소 확산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확대 개편이 돼서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키가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조금 많이 뛰어넘었는데 중간에 뭐 큰 이벤트가 있지는 않은 걸로 이제 보고 시간 관계상 2019년에는 인터넷 주소 자원 센터라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에 있는데 이 서울에 있다가 기관이 1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서 2년 후에 이 인터넷 주소 자원 센터, 뭐 DNS라던가 이런 관리하는 전산실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2월에 영문자 .한국 도메인과 2단계 숫자 도메인 우선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 숫자 도메인이라는 것은
전화번호 .kr이라던가 우편번호 .kr 이런 형태의 도메인인데 과거에는 숫자 .kr 도메인을 등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2019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2년에 아주 중요한 또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인터넷 주소법, 그러니까 풀 명칭은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2004년에 제정된 법률인데 이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이 법률이 개정된 게 중요한 의미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법이 더 보완이 됐고 또 전담기관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 참여 확대 차원에서는 기존 인터넷 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 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권한 범위를 기존 심의에서 심의 의결까지 하는 걸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도출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원을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 기관은 이제 인터넷 주소 자원의 개발, 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가 됩니다. 2023년도에는 이 인터넷 개정법에 따라서 15분의 인터넷 주소정책위원회가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세칙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 세칙 개정의 의미는 주소정책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요. 그래서 소위원회 내에서 1차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정책위 위원 2분과 외부 전문가 4분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해서 3개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금년도에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자원 중에서 이제 도메인 관련된 등록 건수를 보시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적었지만 1999년도에 유료화가 되면서 20만 건 이상 등록이 되었었고요. 한때 2018년도에 이제 최고점을 찍게 되는데 이때는 한글 도메인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무료 등록 이벤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가 되었다가 무료 등록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살짝 꺾여가지고 지금은 109만 건 정도의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kr, .한국 합쳐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규모는 OECD 38개국가 중에서 한 16위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다케알이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글로벌 관련한 한 협력이나 업무들을 진행을 했는데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 협력의 장에서 활동하신 이영음 교수님께서 그동안 협력했던 내용들이나 동향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시간인데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음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우연히 이제 아이칸 회의에 따라갔다가 주소위원회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2002년에 갑자기 정길란 박사님이 나 대신 어딜 가 근데 몬테비데오라는 남미의 국가였는데 정말 가는데 48시간 걸리고요. 거기 딱 이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48시간 있고 정말 힘들게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캔이 이제 개편을 하면서 그 CC의 권위 위치가 올라가고 CCNSO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그 아이캔의 주요 조직으로 이제 CC의 위치가 자리 잡은 그런 체제가 2004년에 출범을 하면서 CC의 카운슬이 이제 생겼는데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3개, 5개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세 명의 카운슬을 이제 뽑아요. 제가 2004년부터 그러니까 그 카운슬에 그러니까 정길남 박사님의 대리자로 프락시라고 그러죠. 프락시로 저는 늘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자리 메꾸러 간다는 식으로 쭉
쭉 다니다 보니까 2021년까지 CCNSO 최장 카운슬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제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그 가서 뭘 하는 건데 어디 가서 뭘 하는 건데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칸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계속 주소 자원과 그 IP 어드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의 그 주소 자원과 IP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아이칸입니다. 근데 그 아이칸이 어디서 그런 그 전 세계의 도메인 관리 권한을 받느냐 하면 바로 이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GNSO 하고 CCNSO겠죠. 뿐만이 아니라 IP 주소 할당을 하는 이 조직들도 이제 아이캔에 참여를 하면서 아이캔의 주 조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 아이칸이 그야말로 그 전 세계 인터넷의 그런 어떤 운영을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위 도메인 루트존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최상위 도메인 모든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도메인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 관리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기본 인터넷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네, 아이캔이 그런 권한을 어디서 받았냐? 2016년까지는 이제 아이칸이 이제 9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좀 전에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존 퍼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야나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다가 98년에 이 아이칸으로 이제 미국의 상무성이 아이캔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인터넷을 미국이 다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한 비판이 쭉 있어 왔었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는 소위 권한 있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소위 권한 있는 국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직체로 이 아야나 관리 권한이 이양이 됩니다. 물론 아직 기본 서버 자체는 미국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최상위 도메인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네, 이 도메인 네임 체계에서 딱 이런 기본 도메인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런 도메인 네임을 사실 관리하는 기관은 닷컴 같은 경우는 베리사인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1995년부터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해 왔었고요. 그래서 닷컴 그 앞에 붙는 모든 것에 대한 정책은 베리사인이 다 그냥 마음대로 정합니다. 우리나라 그 닷케알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케알닉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기사가 이제 되었지만 지금 이제 보신 대로 또는 들으신 대로 모든 정책을 이 케알닉에서 닷케알과 관련된 정책은 케알닉에서 정합니다.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메인 중에 일반 제너릭한 최상위 도메인이 있고 컨트리 코드 최상위 도메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바로 아야나고요. 그 아야나에 대한 관리 권한을 아이칸이 위임을 받아서 이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닷컴을 운영하는 기관, 닷케어를 운영하는 기관을 이제 우리가 레지스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이칸은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뭐 굉장히 많겠죠. 뭐 도메인 네 관련 정책도 있고 IP 관련 정책도 있고 근데 그 아이칸 내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의 또 다른 기관과의 그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주된 그 구성체는 SO들 Supporting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ASO IP 주소를 할당하는 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거 거꾸로 했네요. GNSO, 그러니까 GTLD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CCNSO 그래서 해서 CCTLD와 관련된 정책을 이제 협의하는 그런 주요 기구 2개가 있고요. 근데 이런 기구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 이용자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at large. 그래서 그 advisory committee. 그래서 AC가 그 일반 이용자 AC하고 정부가 들어가 있는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제 뭐 여러 그 기술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아이캔에 와서 또 이제 그거를 전달을 하고 하는 뭐 IETF라든지 IETF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외부 조직이긴 한데 이제 아이칸과 협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아이칸을 보면 SO 3개 그리고 AC 2개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고 각각이 이런 조직에서 아이칸의 이사회 이렇게 자신들의 대표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저는 이 CCNSO의 CCNSO에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칸이 아까 2016년에 그 소위 권한 있는 커뮤니티라는 대로 이제 아야나 관리 권한이 이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권한 있는 관리 커뮤니티가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empowered community예요. 그 empowered community가 왜 또 안 되냐? 네. 그래서 이제 empowered community 중에 하나인 CCNSO를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empowered community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아이칸의 CCNSO는 GNSO나 ASO 이제 다 보셨죠? 와 함께 주요 SO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CCTL들이 이제 아이칸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 2004년에 CCNSO가 만들어질 때 정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CCNSO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처음에 이제 존 포스텔이라는 사람이 다 이제 관리하다가 이제 국가 코드 그냥 만들긴 했는데 이거 중요성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그 주소 관련 그 기구 그다음에 도메인 관련 기구 그래서 CCNSO는 굉장히 그 GNSO의 그때는 이제 SO가 DNSO 도메인 네임 SO라 그래서 그랬는데 CCTLD는 그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그런 어떤 조직이었다가 이제 명실상부한 주요 조직으로 2004년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200여 개 CCTLD 중에 다 멤버로 들어오진 않았고 현재 이제 177개의 CCTLD들이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캔 회의에도 참여하고 의견 개진하고 자기네 정책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카운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개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그 각 5개 지역에서 3명씩 보냅니다. 그래서 그 AP 지역을 대표해서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네요. 근데 어쨌건 2016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미국이 이제 상무성이 아야나 관리 권한을 소위 empowered community로 이제 이양을 합니다. 그럼 empowered community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별도로 아이캔의 주요 조직이 그 SO 3개, AC 2개라 그랬죠. 그 5개 커뮤니티가 empowered 커뮤니티예요. 그럼
아니 아이캔이 그럼 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캔이라고 하는 것도 이사회가 이제 주로 있으니까 아이캔은 이제 주로 이사회고 모든 이 조직체들의 협력체가 아이캔이고 인파워드 커뮤니티는 그 중에 아이캔의 주요 조직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럼 어떤 활동에 관여를 하냐? 아이캔의 이사회의 모든 것을 이사를 뭐 해임시킬 수도 있고 뭐 이사장을 해임시킬 수도 있고 이사회에서 내린 정책을 뭐 허용 안 할 수도 있고 아이캔 이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항상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정책 수립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커뮤니티 내에서 또 이 CCNSO 같은 경우는 CCNSO 내에서의 각종 정책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 뭐 도메인 기술 관련 활동을 또 각각 CC에서도 그 기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KR에서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건 CCNSO가 이렇게 권한이 있는 커뮤니티, 인파워드 커뮤니티 일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가 도메인 기반의 국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아이캔을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거죠. CCNSO의 일원이 돼서 거기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제 뭐 사실 도메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인터넷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뭐냐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잘 작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이캔의 CCNSO 활동 같은 거, 그러니까 CCNSO 활동은 특히 키사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나라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아이캔 회의가 1년에 세 번 열립니다. 저는 이제 주로 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 KR닉, 나이다, 키사로 이제 바뀌면서 이 도메인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도 한 두세 분씩 꾸준하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카운슬 멤버 얘기는 했고요. 그럼 이제 CCNSO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같이 참여하신 기사 직원도 그렇고 뭐 같이 오신 다른 분들이 뭐 다국어 도메인 도입 시에 뭐 각종 위원회 참여해서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이제 한글 이 다국어 도메인 도입을 할 때 한국이 도입이 될 때의 그런 어떤 기술적인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야나 관리 권한 2항이 이제 2016년 되기 전에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 스노든 사태 뭐 이후로 이제 이래서 미국한테 이제 모든 걸 관리하게 하면 안 돼라는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CTL들이 아이칸에게 돈을 얼마나 줄 것이냐라는 것을 의논하는 재정지원위원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CCTL들의 관리 권한 아까 이제 정열 박사님이 어드민 컨택, 오거나이제이셔널 컨택, 그다음에 테크니컬 컨택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아이나 데이터베이스, KR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그 세 개의 정보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 도메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다른 조직에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CC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문제가 된 경우도 많고 상당히 논란이 된 경우도 많은데 어쨌건 이 관리 권한이 그냥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관리는 누군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개인에게 위임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어쨌건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위원회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CAN은 다른 SO나 AC 그 주요 이제 Empowered Community의 일원인 다른 조직에도 뭐 제가 그 GNSO 리에이선도 했었고 뭐 AC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 또 키사 직원들이 또 정부 자문위원회 그 객에도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20년 처음에는 정말 자리매꾸러 갔다가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늘게 됐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간 사실 이제 그냥 저희가 디지털 대한민국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토론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이나 패널 분들이 다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토론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면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온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인터넷이 되어야겠다. 또 특별히 인터넷 주소 자원 관련돼서 조금 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또 그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나 토론의 장이나 많은 분들이 스테이크홀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이제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인터넷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은 참 뜻깊은 일 같습니다. 참 저희가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선배님들과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터넷이 이렇게 현재 이르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최근 이슈를 말하자면 던진 셈인데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이냐. 저도 이제 키가 활동을 저도 200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랜 활동을 해왔는데요. 숙제입니다. 엄청난 숙제입니다. 최근에 법을 바꾼 것도 사실 키가의 노력으로 법을 바꾼 거였거든요. 그냥 정책심의위원회 가지고 너무 권한도 약하고 너무 정부 주도형의 자문기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심의자를 떼고 의결 권한까지를 갖고 있는 정책위원회로 탈바꿈을 시키고 거기에도 숫자도 늘리면서 다양한 관계자도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센터가 처음으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KR릭이라는 이름으로 80년대부터 그렇게 왔던 인터넷 정보센터를 진흥원 안에 있지만은 법제화로서 표현됐다는 것도 특별한 어떤 법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살리려면은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넓히려면은 저는 사실은 제일 첫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정부 쪽에 요청을 하고 싶어요. 뭐 아까 영상으로 이제 인사는 하시고 나름대로의 멀티 스테이크 홀더에 대한 이해도 하시는 걸로 발언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정책 집행 의지가 있어야지만 참여자들이 토론할 힘이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과기정통부가 2004년 인터넷 주소법 이후에 권한을 말하자면 20년 가까이 갖고 있는 이상 그 권한을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들어서 행사하겠다. 이게 지속적인 의사표시로만 있어야만 되는데 이제 국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또는 장차관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너무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하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업계 쪽도 좀 촉구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비즈니스 업계가 상당히 좀 탑다운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인터넷 거버넌스가 아직은 좀 익숙치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사회 쪽도 반성할 지점이고 하는데요. 청년이 참여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동의 숙제이자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계의 그런 노력이 합쳐져야지만 이 법 개정을 넘어서서 정말 이해관계자가 균등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사업자의 참여, 그리고 청년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럼 이제 사실은 이 윤복남 변호사님의 말씀에 좀 더 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아이캔의 조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는 CCNSO만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CCNSO도 참여하고 개개도 참여하고 뭐 자기네 시민단체를 막 보내갖고 LA에도 참여하게 하고 일반 이용자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딱 CCNSO 거의 그렇게밖에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방위적인 참여가 가능해지려면 국내에서도 그렇게 정말 이 다양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정말 효능감 있게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부여하는 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까 역사나 현황 같은 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미국 못지않게 인터넷 초창기부터 되게 저희가 의지와 열기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없어서, 혹은 뭐 참여자가 그래서 기업이 어때서라고 하는 말씀들도 해주셨는데, 혹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필요한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나 또 그런 차원에 대한 해법에 대한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를 넘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플로어에서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송관호 교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희 그 인터넷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터넷이 영향을 안 주는 게 없잖아요. 초기에 인터넷이 만들 때는 그 아카데믹 월드에서만 했던 게 이제는 전 분야로 걸치고, 이제 거기에 또 데이터가 쌓이게 됨에 따라서 또 빅데이터, 딥러닝 시대라든지 그걸 통해서 또 AI, 로봇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해서 이제 융합화되니까 이 거버넌스가 안 미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율화라든지 또는 이런 게 열정적으로 하는 게 정부기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 결론입니다. 이 사실은 KR리그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민간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처럼 정부에서 주도하지 아니합니다. 이 KR리그를 저는 그래서 빨리 반민 반관으로 바꾸고 점진적으로 민간, 또 이렇게 우리 한국은 또 민간에게만 맡기면 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민 반관 형태를 좀 띠다가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여기 보면 정부 지금 뭐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지금 기업이 잘 되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는 뭐 모든 기업들이 이런 문제는 관심조차 안 갖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쓰고 있으면 잘 되거든요. 근데 이 KR릭 입장에서 보면은 루트 서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요. 뭐 이제 인터넷이 먼저 한번 KT가 엉망이 돼 갖고 2000년대 초에 그 DNS가 망가져서 전 인터넷이 한 24시간인가 올스톱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KR릭 나이다 원장으로서 장관 앞에까지 불려가서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인 그 사전에 루트 DNS의 카피본을 한국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독일 닉하고도 연합해서 독일 닉하고 우리하고 서로 리던던시 백업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됐었죠. 문제는 그런데 이걸로 해서 모든 그걸 하는 사람들이 관심조차 안 갖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용은 잘하면서 그냥 이게 물처럼 공기처럼 이 하늘의 맑은 공기처럼 이게 사용하니까 이게 그냥 거저 떨어진지 안다 이거죠. 이게 물을 사 먹어야 돼. 그렇죠? 지금 이제 물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뭔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뭐 정보통신부나 이런 쪽에 이게 정부 부처에 목매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이용자, 학생, 민간 기업 이런 것들이 참여해서 이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KRIGF에 회사 연차 휴가를 쓰고 참석해서 루트존 LGR 한국어 최상위 도메인 생성 규칙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뱉었었던 그리고 나서 벌써 6년이 흘러서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변규홍이라는 개발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배 세대 분들의 레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했을 때 이런 훌륭한 레가시를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호응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행사들이 열리는 시간이 저 같은 직장인들은 휴가를 쓰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따가 오후 4시 반부터 하는 세션에서 패널 토론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가를 쓰고 왔는데요. 그래서 휴가를 쓰고 회사 업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길남 박사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지만은 이러한 기회를 과연 지금 현재 2030 개발자들 혹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가 같은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트위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보면은 사실은 행사를 주최하고 계시는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올리시는 것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인터넷 주소 자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20대, 30대 개발자들이 관심이 없느냐면 사실은 관심은 있습니다. 제가 한때 활동했었던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스팍스라고 하는 단체의 슬랙 채팅방에도 2024년도에 .kr 주소 자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20대 현역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자체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진짜로 그런 학생들이 어쩌다가 광고를 통해서나 그런 걸 정보를 접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정길남 교수님 혹시 제 명함을 받아주시고 나중에 행사가 있을 때 저한테 메일 한 통만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은 부탁을 드리는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인가 같은 방법을 20대, 30대 후속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제 마흔이 가까워진 입장에서 저도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정말 물과 산소와 같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해봐라 재밌는 것 같다 하면서 끌고 가는 현장으로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오늘 깊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곧 40대가 되는 30대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진짜 그 뒷골이 서늘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 또 추가적으로 네. 네, 한 15분 정도만 익스큐즈 하고 바로 점심 시간이긴 한데 여기 지하에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10분만 더 하는 걸로 하고 혹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재학 중인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포럼에 패널로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소라는 프로그램에 저희 중앙대학교도 이번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런 연구소원으로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이 또 개발자분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미래 세대 어쩌면 대표 입장으로 나온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선진국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미 충분한 교육 자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소라는 활동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연구소에도 지금 현재는 5개 학교만이 참여하는 정도로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또는 또 대학 내 관련한 교육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터넷진흥원이나 또 교수님들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단순히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런 역사를 알고 또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청년층의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돌아가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해주신 분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질 않으니까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플로어에서도 그렇고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돼서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역할을 요청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 금방 이제 중앙대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세대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필요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토론장이나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을 같이 공유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들은 그러니까 사업이나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넷진흥원 내의 케알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청년들이 참여하는 연중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직접 학제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가 지금 이제 5개 학교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KRIJF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몇 개 세션이 청년층이 좀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잘한다기보다 주요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아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쪽에도 같이 출장을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건 반드시 대학생만 대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자나 그런 분들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거버넌스 역사라는 거 지금 한 40년 정도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우리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책 쓰고 있어요. 지난 한 20년 정도 인터넷 히스토리. 근데 그거 쓰면서 제가 뭐 느끼는가 하면 처음에 아시아에서 인터넷 시작했을 때 80년대는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히스토리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거 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2000년도 되니까 많이 변화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하면 저는 인터넷 가버넌스보다는 디지털 가버넌스라는 말가 더 맞는 것 같다. 근데 특히 왜 그거 느끼는가 하면 소셜미디어는 소셜미디어 가버넌스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인터넷 가버넌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인터넷 가버넌스는 어프로치로 해서 별로 잘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재미있게도 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정도에 우리나라에 몇 개 굉장히 좋은 소셜 미디어 나왔고, 근데 그 대신에 엄청나게 많이 문제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셜 미디어 가버넌스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터넷 가버넌스 디스커션 하는 것 같이 소셜 미디어 가버넌스에 그런 디스커션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20년대 오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했지만 AI 이거 나오면서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인터넷 가버넌스 AI도 디지털 가버넌스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전했고 완전히 오버레드 하는 정도의 큰 거 같대요. 근데 그러면 소셜 미디어 가버넌스 같은 걸 시리즈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조금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거 그래도 얼마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디스커션도 지금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AI 가버넌스 현주소가 지금 어디인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하고 예전에 비교해서 인터넷도 비교해서 아니면 우리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모르겠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면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것 같아.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하는 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안 내면 소셜미디어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칠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셜미디어는 놓쳐도 그래도 얼마 정도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AI 가버넌스 이거 놓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방향은 지금까지 경험 잘했는지 못했는지 인터넷에 관련되는 거, 소셜 미디어에 관련되는 거 이제 AI에 포커스 맞춰서 조금 집중해서 투자해보자 라는 식으로 가면 저는 마음 변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한두 의견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제 이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이나 이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요 토론회에 이어서 이제 전문가 분들을 별도로 좀 모시는 자리를 만들고 또 청년들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여기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나 주제를 디지털 거버넌스로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 거버넌스 논의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를 특화해야 될 또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짧았지만 저희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